안녕하세요, 집실링 구독자 여러분. 와. 복덕다방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되게 핫한 주제잖아요, 그죠? 오늘 대선 후보들, 그 다음에 각 정당별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얘기 시작해 볼까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의 윤주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각 정당별, 그 다음 후보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느 때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그럼 여당부터 시작인가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 설명을 듣고 계실 때쯤에 아마 이제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구부터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번 정부가 26번째 부동산 정책도 정부를 비롯해서 모두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26번 정책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불로소득을 없앨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주택자. 다주택자 특히. 그러니까 불평등을 없애야 되겠다. 그럼 뭘 없애야 돼요? 불로소득을 없애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건 괜찮은데 불로소득이라는 건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대물림,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자 해가지고 이제 26번 강도 높은 주택 정책을 세웠는데 결과는 200%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확실해요. 그럼 왜 이런 정책을 쓰게 됐는가? 그걸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크게 이념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 자본주의 정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시장은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공은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를 뭘로 봤냐 하면은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개입을 해보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이 그게 아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간 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신자유주의를 해보니까 소련도 붕괴되고 중국도 붕괴됐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네. 양극화가 더 심해지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불평등을 없애고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주의적 개념의 정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적 정책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가? 시장은 악이고 공공은 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정치인들이 그 사상을 갖다가 경제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걸 씌워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어디까지 씌웠냐면 그런 경제인의 전체가 누구예요? 국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뭐냐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뭘 바로 귀결돼요?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이제 경제의 선과악을 입혀놓은 것이 현재 우리한테 도달해 있는 26번의 정책의 기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로소득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없애려고 그러면 불로소득이 좋은 거다, 나쁜 거라, 어떤 걸로 해야지 없어져요? 나쁜 거다라고. 그렇죠. 나쁜 거라고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주택 정책에 입혀짐으로써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김부겸 총리가 여당의 당 대표로 나왔을 때 8월인가 7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투기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요? 투기꾼은 뭐예요? 나쁜 사람. 그건 나쁜 사람. 나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지. 자기들 정책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총리가 돼가지고 또 비슷한 정책을 계속 피겠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은 공급을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슨 정책을 냈냐면 지분 적립형
주택 정책을 낸 거예요. 지분 적립형. 지분 적립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한 10%에서 뭐 한 20% 정도 내고 100% 될 때까지 이제 2, 30년에 걸쳐서 그거를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집을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100% 가져가려면 몇 년 걸려요? 2,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물론 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20%나 뭐 얼마 내고 지분 적립형 주택을 살 거냐. 아니면은 나머지 80%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살 거냐. 어떤 걸 택할까?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죠. 그게. 예, 조금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게 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했냐 하면은 이제 현재 돈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은행의 대출을 늘려가지고 LTV를 늘려서 그걸 해주는 게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내가 맨날 내 집도 아닌 데서 사는 것보다는 빨리 내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 분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시면서 누구나지 너무 멋있어 이름이. 그래서 내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뭐 10%에서 뭐 많게는 16%를 내고 이것도 이제 쭉 옛날에 뉴스테이 한 것처럼 10년 동안 장기간 동안 임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는데 한 가지 뉴스테이하고 다른 게 뭐냐면 뉴스테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처음에 뉴스테이는 예를 들면 가격이 10억인데 임대료 얼마 내고 이제 샀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임대해서 임대가 끝나고 그걸 살 때는 그때 가격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근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싸게 해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그 가격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그거를 그 금액으로 사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뜻은 엄청 좋잖아요. 근데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금 달라요. 근데 결국 그냥 약간 민간 분양주택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똑같지는 않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10억인데 12억이 될 수도 있고 13억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20억이 될 수 있잖아. 10년 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한 금액이 이제 훨씬 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확정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시장 상황을 10년 후에 누가 알 거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 그 분양사나 로또가 되는 거지, 로또. 근데 그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팔려고 하나요? 그렇지. 그래 아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놀랍다가. 대단해요.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가 공급을 하겠냐는 거지. 예. 누가 그런 거를 져가지고 공급을 하겠냐. 공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뉴스테이 같은 거, 그러니까 공공지원형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싸게 하지만 나중에는 요게 매매 차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뭐 아주 감내해가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거의 수익이 안 나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없지만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보고 이제 하는데 그럼 시세 차익도 안 나는데 누가 그걸 공급을 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누구나 집을 그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여당 대표니까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래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개 지구를 이제 한 1,700가구인가를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 누가 하고 있냐면 공공이. 그렇죠. LH. LH가 다 공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한테 좀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조삼모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뭐가 늘어나야 돼요? 정부의 재원. 그걸 정부의 재원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그걸 다 빚을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조금 좀 사회주의적으로 흘렀는데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고 그 공공의 개입을 좀 지나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공만능주의다. 그 불로소득을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조가. 그렇죠. 그러면은 무조건 일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또 불로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정부의 집권층에 있는 분들은 불로소득을 뭘로 보냐면 첫째가 부동산 소득. 응?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시세 차이.
그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주식. 주식. 근데 주식은 또 권장을 해요.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계의 규칙의 용어 정의를 보면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거는 다 불로소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노동으로 하지 않으면 불로소득이야. 근데 아까 그 누구나 집과 약간 맥을 좀 같이 하는 게 이재명 기본주택이잖아요. 약간. 근데 이거를 저번에 후보 수락할 때 연설 보니까 아주 뭐 이게 맞는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기본주택이 이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것도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인데 월 한 60만 원에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월 60만 원에 어디서 살게 하겠냐 얘기는 없어요. 어디에 60만 원은 없고 그냥 60만 원에 하겠다. 근데 내가 알기로 60만 원짜리는 지금 원룸이나 서울에는 응? 그러니까 괜찮은데 원룸. 강남은 원룸 못 들어가요. 60만 원이면 턱도 없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60만 원에 들어가겠다 하는 게 근데 그걸 또 33평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세권 500m 내에. 500m 내에. 그러니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꿈을 꾸고 계신 건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으면은 한번 좀 보여달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다가 질 거냐라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과연 60만 원짜리 33평이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일까? 5년 동안 250만 원 공급인데 기본주택으로 100만 원을 하겠다. 44조 들어간다는 거야, 매년. 44조. 그러니까 이제 5년이니까 이제 100만 나누고 하면 20만 원씩이잖아요. 20만 원을 하는데 44조가 들어간대요. 그럼 44조를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면 5년 곱하면 220조. 220조면 한 해 국가예산의 퍼센티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로 나왔던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씨한테 아주 그냥 저걸 날렸잖아요. 이거 봉이 김선달식이다. 이낙연 후보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당에 강령이 있대요. 당의 강령. 당의 강령이 보편복지래요. 근데 보편복지라는 건 전체적인 국민한테 다 해주는 게 보편복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만 해준다고요? 취약계층한테. 일반 계층한테 그걸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복지라는 당의 강령하고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죠. 야당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청년 원가주택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보니까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한 개념인 거죠. 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사회주의 정책하고 좀 반대되는 거. 그게 뭐죠? 자유시장주의잖아요. 그래서 자유시장주의는 뭐를 갖고 있냐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시장의 참여자들끼리 아주 심한 경쟁을 해요. 아주 그 심한 나름대로의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평형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걸 빨리 간파해가지고 빨리 공급하는 사람은 승리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발달되고 또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모자란다 그러면 늘리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리고 부조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또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규제 저런 규제 해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누구나 집이라든지 지분 적립표 한다 그러면 별로 집을 안 진다 이거예요. 해봐야 뭐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야당들은 이제 그래도 26번째 정부 정책이 아까 얘기한 것들 때문에 규제 위주의 투기꾼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없애기보다도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그 시장을 정말로 교란시키는 단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암적 같은 존재. 그런 것만 법적으로 잡으면 되지. 그런 건 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꼭 이 주택 관련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다 뭐 돈거래 이런 걸로 해서 나타난다는 게 그걸로 뭐 잡으면 되는 거지 주택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초기에 싸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도 쿼터 아파트 25%의 집을 져주겠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이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박사학위 논문을 반값 아파트로 쓴 분이에요. 부동산 박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값 아파트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반값 아파트 하면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지분 적립형 그 주택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값 아파트가 됐든 뭐 쿼터 아파트가 됐든 뭐 부동산 주택 가격은 뭐하고 뭐로 합해져 있냐면 토지 가격하고 건설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토지비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비를 최소화하면 뭐만 가지고 질 수 있어요? 건설비. 그러니까 건설비만 가지고 지면은 반값 아파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의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요. 네, 기억나네요. 네, 그때 반값 아파트 줘주겠다고 이제 반값 아파트를 탁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반값 아파트를 딱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고속도로를 지하로 놓고 그 위가 이제 땅이 생기잖아요. 강남에. 지하와. 그렇죠. 그때 지하화를 하고 거기 땅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땅은 이제 공공이니까 거기 뭐 도로니까 거기다가 집을 내주면 반값 아파트. 그래서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결국은 부동산 주택에서 반값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비를 안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비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건설 회사가 와서 공짜로는 못 지니까 싸게 집은 어때요? 철근 몇 개 빼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그러니까 원가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놔두고 토지비를 줄여야 돼. 그럼 토지비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런 땅이 있긴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용적률을 높여주자 이거예요. 현재 평균 200%인 용적률을 몇 프로로 올리자? 300%나 뭐 400% 이렇게 더 올려주고 그건 뭘로 할 수 있어요? 땅을 사지 않잖아요. 규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규제 풀어주는 거지. 정책이잖아, 행정.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서 국토부에서 뭐 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꿔도 되는 거고. 그건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적률이 200%인데 300%를 짓고 100%를 뭘로 해요? 청년주택으로 하자 말씀이시죠. 원가주택. 그 원가주택이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문이 있잖아요. 저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닭장 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용적률만 올려주면 안 돼요. 층수도 올려줘야 돼. 그래서 수직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높이 올라간다 이거지. 무너지진 않죠. 무너지지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123층도 졌는데 아파트 123층 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씬하게 올라가면 상자각 아파트를 이렇게 펼쳐놓은 것보다는 훨씬 잘 보이죠. 딱 이렇게 뚫려 있으면 쭉 그 산도 보이고 그리고 밑에는 그 넓은 나머지 땅에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땅에 거기다 공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죠. 건폐율이 줄어드는 것 동과 동 사이 거리도 좀 멀어지면서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자는 게 아마 윤석열 후보의 그 정책인 것 같아서 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막 교통체증이나 너무 이제 사람이 몰려서 생기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까요? 지금 이제 교통 문제는 잘못된 지식의 전달과 언론의 오도예요. 용적률을 많이 줘서 사람이 많이 살면 교통 문제가 생긴다. 교통 문제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는데 가장 심각한 교통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교통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가장 심각한 교통 문제는 동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 문제가 아니에요. 광역교통. 지금 광역교통이 1기, 2기, 3기 신도시 가면서 제일 문제가 광역교통 1시간 반씩 걸어서 오는 거라고요. 다 서울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뭐 경관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지 트렌드는 그렇게 갈 것이다.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야당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또 대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저희가 항상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담대 대출 LTV죠. LTV를 80%까지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 전 세계적인 추이가 이 연준도 그렇고 유동성 그동안 풀려있던 걸 걷어들이는 분위기인데 테이퍼링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에 약간 역행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지 않는 내용인데 많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50%까지 떨어졌잖아요. 주담대가. 그렇죠. 네, 주담대가. 그런데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 중에서 가장 회수율이 높은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떼어먹힐 염려가 없어요.
집이 딱 있잖아요. 그 집값이 올라가고. 아, 담보가 확실하니까. 네, 담보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의 2배예요. 영국이 110%, 프랑스가 100%, 미국이 95%. 그 다음에 캐나다, 독일 이런 데가 80% 이상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승민 후보가 경제통이잖아요. 또 KDI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뭐냐면 담보대출 못 해주니까 어디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 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부도율이 회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거꾸로 은행이 부실화가 돼요. 그래서 MBS라는 게 있어요. MBS. MBS가 뭐냐? 모게이지 백 시큐리티. 네. 주택담보대출로 만든 증권이에요. 그게 이제 파생 상품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 모기지 백 시큐리티 주택담보대출 증권은 가장 신용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죠.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 뭐 집을 사고 그 채권에는 굉장히 비싸게 팔렸잖아요. 채권 할 때는 그 주택 채권제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80%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하고는 조금 이거는 관계가 없고 테이퍼링은 이제 은행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행의 부도를 막으려면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줄이고 이거를 더 해줘야 되니까. 좀 거꾸로 가고 있네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주시면 과연 이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건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안 들이고 집값을 낮추는 방법이 용적률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한 그 쿼터 아파트는 물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게 좀 관건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처음에 시작은 돼도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가서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이에 따른 처방, 교수님만의 처방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